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스트레스 DSR 연기하는 등 부채를 풀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부채를 조이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채를 풀어주면서 부채를 조이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그 여파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증가율이 목표치를 넘었기 때문이죠. 3월에 저점 찍고 4월, 5월, 6월 쭉쭉 늘어나면서 2%를 넘어서게 된 거죠. 그때 가계부채 관리를 1.5에서 2% 내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경제성장률 이내로만 부채를 늘려서 GDP 대비 가계부채를 떨어뜨리겠다. 실질적으로 부채는 늘어나지만 이런 상황인 건데 넘어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예측을 못했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 게 뭐예요? 2015년에서 2020년으로 통계 기준 연도를 바꾸면서 이에 따라서 GDP 자체를 더 올려버리면 대출을 더 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연말 GDP가 2.6%까지 다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왜 자꾸 그렇게 하겠느냐? 그만큼 부채를 더 내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앞으로 내줄 수 있는 돈은 굉장히 소량밖에 안 남았죠. 특히 이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이 됐던 것들은 뭐였어요?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금융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정책금융 수요가 늘어났는데 얘를 쪼일 수는 없어요. 사실 얘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얘를 그렇다고 쪼일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나왔다고 하지만 이거는 부동산 부양책이죠. 요거를 없앨 수 없다. 그렇다면은 은행권에 있는 일반 주담대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4월부터 심상치 않던 가계부채. 무슨 4월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저희가 초창기부터 계속 심상치 않는 부분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주담대가 감소하고 있다. 근데 주담대가 감소하는데 심리가 살아나는 게 말이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4월부터 심상치 않은 가계부채가 된 이유는 뭐예요? 3월까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꺼내다 써서 대출을 내줬는데 이게 보통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버티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아지니까 4월부터 도시기금에서 못 내주니까 은행권에서 정책금융을 내줬고 그게 심상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예요? 대출 총량 규제 이야기를 했고 1월부터 근데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은 하반기 때 대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이제서야 관리를 나서고 있다. 다 넘어선 다음에 관리 나서면 뭐예요? 그리고 사실 금융당국에서 했던 걸 보면 가계부채를 부양시키려고 했었죠. 주담대 최저금리 2%대로 쭉 이거 왜 떨어졌을까요? 물론 미국의 채권금리가 떨어져서 한국의 채권금리가 떨어져서 그렇다.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금 조달 비용 왜 떨어졌죠? 눌러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또 최근에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지면서 은행권의 예금 금리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아 위험하다 라고 생각해서 은행에 예적금으로 넣어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행의 예적금 수익률이 별로 얼마 되지 않네? 그렇다면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까? 라고 했는데 또 들어가기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 자금이 어디에 몰려있어요? 요구불 예금, 즉 시중 부동자금이라고 하죠. 그런 쪽에 많이 몰려있는데 그런 자금들은 금리가 굉장히 낮죠. 거의 금리가 없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은행권들이 그런 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권 부담은 덜어지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 떨어지니까 또 코피스 금리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금리를 억지로 낮추고 또 최근에 스트레스 DSR도 연기하면서 계속 부채를 부추기려고 했던 거예요. 왜?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이에요. 제로섬 게임이고 제가 저번에 이런 이야기 했더니 무슨 이게 제로섬 게임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체 생산성이 없으면 그건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줬어요. 풀어줬으면은 우리가 풀어서 잘못했다. 지읒시옷 잘 조이겠다 이래야 되는데 은행 탓하죠. 우리 금감원장님은 대단하십니다. 무리한 대출 확대로 가계부채가 악화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 은행 탓 또는
국민 탓이겠죠? 그러면서 은행들에게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당국이 DSR에서 제외한 이런 대출들이 주담대 확대의 주범이라고 그러죠. 늘 말씀드렸어요. DSR 적용을 똑바로 하면은 가계부채가 지금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미국도 보세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지금 한 60, 70% 정도 되죠. 글로벌 금융이 터진 이후 가계부채가 쭉 감소했어요. 왜냐면 미국은 2014년에 DSR을 도입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도입도 늦게 했는데 예외를 두고 또 예외를 두고 얘도 예외를 두고 다 그러니까 다 그런 쪽에서 늘어났잖아요. 왜 정책 대출이 주담대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할까? 이런 애들이 DSR 산정 과정에서 제외가 되고 왜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고 할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전세가를 올리는 주범이죠. 전세 자금 대출이랑 허그 전세 보증보험이 전세가 올리는 주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에 금감원장이 은행들 니들 잘못이야 라고 하면 은행들은 굽신굽신 나오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가상금리가 올라간다. 가상금리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월요일에도 이야기했고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죠. 하반기 때 대출 가상금리 올라가는 상황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출 총량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출 중단이 나올 수가 있고 심하면 대출 회수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 다음에 대출 중단. 아까 말씀드렸죠? GDP를 더 높게 잡으면은 대출을 더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GDP 전망을 더 크게 높이고 있는데 2분기 GDP 0%대 나올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내에 상승하면은 GDP 전망이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망을 상승시켜 놓으면 지금 당장은 대출 더 내줄 수 있겠죠. 2.6%까지라도 해놓더라도 남은 거 0.4%밖에 안 돼요. 그걸로 시장을 얼마나 살릴 수 있겠냐. 지금 같은 추세면은 한 7월 15일 정도면요 2.6%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넘어가자마자 중단을 하든가 아니면은 스트레스 DSR을 연장한 것처럼 총량 규제도 조금 더 연장을 한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대출 회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은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썼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에서 보험약관대출을 빼서 당시 한 40조 정도 됐는데 지금 불황형 대출이 늘어나면서 지금 거의 한 70조 정도 되죠. 그거 빠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 번 더 필살기 쓴 게 통계 기준연도를 바꾸면서 GDP를 올리고 그걸 토대로 GDP 대비 가계부채가 90%대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2020년에서 2025년 걸 갖다 쓸 수는 없죠. 지금 2024년이니까. 통계 개편을 이제 한 번에 더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하반기 때 대출 회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출 중단은 거의 지금 추세라면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죠. 그 말을 어기게 되는 순간 지금 금융당국은 굉장히 신뢰도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거의 2021년이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2021년도 8월쯤부터 대출 중단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7월에 DSR 들어가고 올해도 7월에 스트레스 DSR 들어가기로 했죠. 미루긴 했지만 그때쯤 되면은 거의 이제 대출 총량을 다 썼기 때문에 8월쯤부터는 대출 중단 사태가 여기저기서 터질 수 있다. 왜냐면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가계부채 가장 많이 늘리는 요인 되는 것들이 뭐가 있었죠? 신생아 특례가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 대환 대출이 있었죠. 그러면 앞으로 싼 가격으로 대출 이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질 것이다. 이 와중에 당정에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융당국 이복현이라는 금감원장 자체도 사실 당정에 맞춰서 움직였는데 아무리 요청하더라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거기다가 시중은행뿐만이 아니라 한국은행도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첫 번째. 그때 자꾸 8월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가 그렇게 쉽지 않다. 지금 환율도 날뛰고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설사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나오고 시중금리 다시 올라가겠다. 지금도 가상금리 붙여가지고 금리 올리듯이. 그리고 금감원 내에서도 지금 균열이 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부 편 들어주면서 정부는 시장을 살리는 건데 은행이 아니해서 대출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에 이준수 금감원 은행 중소서민금융부원장은 무슨 이야기를 했다?
정책 대출 때문에 가계 대출이 늘어났다. 왜냐면 은행권 전체 주담대 증가폭 중에서 64.7%가 정책 대출이니까. 이 정도 이야기까지 나왔으면은 정책 대출도 지금 내부에서 정책 대출 내지 말아라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계속 내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야기 한 부분 있죠. 뭐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연장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출산율 계속 안 나오고 하면은 출산율 어차피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부동산 부양책인 건데 이게 가계부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은 정책 대출도 앞으로 규모를 점점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대출이 하나씩 줄어들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심지어 그래도 늘어나면 회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은 대출 먹고 큰다고 그랬어요? 대출이 빠지면 다이어트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항상 지금 올라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고 나서 더 올라갈 수 있냐. 그리고 그 더 올라간 가격에 사줄 수요가 있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항상.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세요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사는 사람들이냐 파는 사람들이냐. 그걸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